안녕하세요. 하나생명 신사업부문 헬스케어 PO를 맡고 있는 감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헬스케어와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헬스케어의 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기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 사례들 몇 개를 말씀드리면서 이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헬스케어라는 사업에서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라고 말하는 대상들과 그 중에 빅 스테이크홀더라고 말하고 있는 보험사의 입장에서의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삶을 증진시키는 것, 그래서 라이프 플러스와 드림 플러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방송에서의 저희가 지금 DP에서 원하는 DP와 함께 만들어가려는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의 범위가 어디냐, 어디가 헬스케어를 잘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아까 임복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그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뭐 유통이나 금융이나 테크 회사들도 다 헬스케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제가 느끼는 범위는 상당히 우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는 헬스와 케어라는 단어의 조합이고요. 각각의 의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제보건기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WHO의 보건 현장의 첫 문장입니다. 여기서 헬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보건 현장의 첫 문장은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두 번째 문장이에요.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한다는 것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신념, 정계적, 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만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WHO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케어라는 것을 통해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의 케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방이라는 얘기를 아까부터 좀 했었는데 이 예방의 3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X축은 사람의 수명, 라이프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Y축으로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의 건강한 수준 혹은 아래쪽에 빨간색 그래프로 표현되는 건강에 대한 요구도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건강하게 태어나죠. 그래서 그 위에서 보시는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건강 곡선이 우리가 점선으로 표시된 건강한 상태 이상의 존재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질환이 발생을 하면서 그 아래로 내려가고 그 기울기가 속도를 더해가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건강한 수준이 낮아지면서 반대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건강 요구도 혹은 건강 욕구, 혹은 의료에 지출하는 비용, 혹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예방이라는 것은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주황색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게 1차적인 예방의 목표고요. 근데 의료에서 이야기하는 예방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환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초기에 관리를 함으로써 이 사람을 이상적으로는 가역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돌리거나 혹은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더라도 그 기울기를 줄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향유할 수 있는 최고 상태의 건강을 누리게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증의 상태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최선으로 유지를 함으로써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질환 예방, 건강 관리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3단계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비용, 원래는 빨간색 선으로 나아가야 했으나 주황색 액티비티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의 그 갭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3 예방의 단계에서의 가장 그 델타, 격차가 크게 발생을 하고 이런 이유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관찰된 의료 체계나 시스템이 중증의 의료 혹은 긴급 의료 쪽에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예방, 일반적으로 웰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프리벤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제1 예방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2 예방이나 제3 예방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적분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이쪽에 나아가지 않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면서
큰 비용의 세이빙을 하겠다라는 형태의 서비스나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예방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X축에 아까 그 세 가지 예방을 웰리스, 만성질환, 중증질환으로 매핑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편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으로 이분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컨셉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타겟들이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 전체적인 헬스케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2주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얘기를 하신 거지만 전체적인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시는 것처럼 메디슨이라고 표현되는 의료적인 부분, 의학적인 부분과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테크놀로지 부분과의 오버랩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헬스케어인데 디지털 기술을 쓰는 것은 모두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말할 정도로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은 영역이고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에릭 토폴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는 테크놀로지와 헬스의 오버랩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테크놀로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의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맥락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임복 대표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그 적용된 여러 가지 사례들,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토폴의 청진지가 사라진다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여러 책자들에서 그간 시도해 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디테일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갖는 특징들, 장점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이인복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혹은 그 건강 상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웃컴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얻는 것이든 아까 손목의 주치의라고 말씀을 드렸던 어떤 IoT 센서나 와치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든 이 정보들은 다 어떤 조각 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을수록 좋은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될수록 좋은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디지털 디바이스로 인해서 이것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은 다양한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곳에서 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보시는 디지털 피노타입, 그러니까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네이처에 투고됐던 컨셉추얼리하게 제안이 됐던 디지털 피노타입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아까 보셨던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지금 이 피규어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굉장히 유니크한 개별적인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기대하고 있는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문샷과 같은 이것을 과연 다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여러 시도들이 보시는 것 이상의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웹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2021년을 가지고 왔는데 이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저 뒤쪽에 전구 모양으로 표현이 된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는 플래투에 이르는 세츄레이션이라는 단계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지금 인라이트먼트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오래되면 이미 세츄레이션 단계에 있다고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테크들이 앞에서부터 기술이 되고 있고 지금 플래투에 이르고 있다고 여기서 기술한 기술조차도 헬스케어에 완벽하게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영역의 이야기인 거죠. 아까 컨버전스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임복 대표님께서 포피의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방하고 환자가 참여하고 예측하고 정밀한 의료를 제공하는 거에 디지털 헬스가 갖고 있는 애드밸류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급의 헬스케어 서비스인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단편적인 아주 단 시점으로 제공이 되는 서비스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24시간 365일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을 많이 안게 됩니다.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들, 서비스들, 제품들은 24시간 365일 동안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기능들을 기존의 의료 서비스에 보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손목에 올라가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처럼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것처럼 편의성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인이 결정해서 이 서비스의 유무를 혹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의료 서비스에 비해서 비용 효율적이고 모니터링도 잘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도 용이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해서 피드백해주고 모델링하고 위험 관리를 하는 개인화의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이 디지털리제이션을 통해서 획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장점이 이 서비스의 페인포인트, 디지털 헬스케어의 페인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업계나 학계에 있는 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 좋은 걸 사람들이 안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간은 막 사는 존재라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즐겁게 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이 결정할 수 있고 언제나 내 옆에 있고 편하게 싸게 큰 비용을 들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온오프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서비스의 권위 혹은 유용성에 대해서 폄하하게 되고요. 그런 이유로 컨텐츠가 좋아도 그들에게 끝까지 전달이 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헬스케어 마켓 패러독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타겟 시장을 정할 때 그 인원수가 많은 데를 일단 볼륨이 큰 쪽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볼륨이 큰 시장으로 갈수록 이 사람들의 윌링 투 페이가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큰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중증에 있는 소규모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래프인데 사실 이 윌링 투 페이의 그래프는 윌링 투 체인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눔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뉴스에 눔이 4천억 규모의 시리즈 F 펀딩을 받았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돈을 내고 본인이 니즈를 느껴서 자발적으로 하는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잘할 경우에는 요새 많은 프로그램들이 채용하는 것처럼 현금으로 리워드를 본인이 돈을 돌려주는 그런 서비스인데다가 이게 단순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앱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전문가 집단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고급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를 보시면 제가 한국 눔이랑 한국 눔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 보시는 그래프가 16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초랑 비교해서 16주 후에 식사를 입력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타겟으로 하는 체중을 입력하는 횟수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우리가 수능도라고 얘기하는 컴플라이언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는 눔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앱들,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관리 앱이라는 게 6개월도 길고요. 3개월 정도 되면 사용자가 50에서 70%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일반적인 알려진 룰입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시는 다른 그래프는 저희 회사의 헬로 사용자에 대한 패턴이에요. 보시면 이 사용자가 하루당, 월당 얼마나 들어오는가를 기록한 그래프인데 이 픽이 뜨는 시점은 저희가 이벤트를 했던 시점입니다. 커피 쿠폰을 나눠드린다던가 혹은 체중계를 드린다던가 할 때 이 사용자가 확 늘어나게 되고요. 뒤쪽에 저희가 이 이벤트를 중지하는 순간 사용자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앱은 특히 이 사람의 터칭이라는 게 굉장히 적어지는 시점에서는 수능도, 지속 사용, 동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쓰는 UI라던가 유저 인터페이스라던가 유저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존에 했던 습관이라는 것을 깨야 되고 사람을 바꿔야 되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심리학적인 문제로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지금 웰니스라고 표현을 해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4가지와 지표관리라는 한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질환자이든 건강한 사람들이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마음 편하게 잘 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표라고 하면 질환자의 경우에는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당 관리가 될 거고 고혈압은 혈압 관리 같은 어떤 건강의 지표가 될 테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즐겁게 잘 사려고 하는 것, 내가 더 발전적으로 사는 것 같은 라이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4+1을 모두 타겟팅하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눔이나 펠로톤이나 캄이나 슬리피오나 솜니스트와 같은 하나의 주제에 굉장히 깊이 파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각각의 서비스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서비스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성공한 요인들을 보게 되면 이 서비스 컨텐츠가 훌륭한 것 이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불편함을 무릅쓰고 어떻게 즐겁게 여기 계속 인게이지 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학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다음 말씀드릴 주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처음 헬스케어 쪽에 들어왔던 한 10몇 년 전에도 헬스케어는 미래 먹거리였어요.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굉장히 세분화된 여러 가지의 덩어리고 각각의 덩어리에 존재하는 고객이라는 사람도 파편화되어 있고 이해관계자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헬스케어 서비스의 엔드투엔드의 밸류체인에서 이 각각의 스테이크홀더들, 기업이든 보험사든 이용자라고 표현되는 환자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정부, 제약회사 모두가 다른 롤을 하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다르게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2박 3일 해도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보험사 소속으로 보험회사라는 굉장히 특이한 빅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험사가 헬스케어 시장, 헬스케어 서비스에 뛰어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보험이 사람이 아프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해주는, 급부를 제공을 해주는 형태의 전통적인 보험업 베이스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에서 예방으로라는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보험사들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급을,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싶고 혹은 고객들이 우리 회사랑 함께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지금 확장 영역으로 표시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보험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아까 그 임복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보험회사 중에 유명한 곳, 가장 큰 곳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는 보험 상품, 보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이 그룹의 또 다른 암인 옵텀을 통해서 옵텀 헬스는 병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옵텀 RX는 제약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옵텀 인사이트는 보험과 의료기관과 제약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더 나아진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내부적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여러 바이오테크 회사들이나 혹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자체적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가고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아마존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그런 환경이 미국은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국내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보험 고객에게 특별이익 제공이라고 하는 3만 원 이상의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제약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비의료 서비스는 어디까지인가? 그런 어떤 이슈들이 최근에 입법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자회사를 가질 수 있고 보험 고객이 아닌 외부 일반인들에게 이 서비스를 유료로 팔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만 원의 상한이 풀릴 것 같고 한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안에서 국내에서도 보험사들을 포함한 금융계열 회사들이 지금 바글바글 헬스케어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랜드스케이프는 KPMG 자료이고요. 모든 분이 이 모양에 동의하시는 건 아닐 테지만 굉장히 판도가 잘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플랫폼 차별화라는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웰니스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큐어 케어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AIA가 남아공 그 디스커버리사의 바이탈리티를 가지고 오면서 최초로 시작이 돼서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케어, 큐어, 포스트 큐어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과 스타트업 혹은 테크 기업 혹은 헬스케어 기업과의 협업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사든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든 비슷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험사업과 연동이 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라던가 혹은 대고객 서비스의 일종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앱을 제공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보험이 보험의 본 무대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메디컬 영역에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보험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보험사에서의 보장은 굉장히 질환 중심의 금전적인 보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에 걸리게 되면 그 약속됐던 금액을 지급하는 게 기본적인 책무이죠. 그것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질병은 그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개인의 삶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제가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곳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고객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건강과 삶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회사는 라이프 플러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에 있는 소속된 5개 계열사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고 있는 홀리스틱 웰리스라는 개념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4가지가 파이낸셜, 피지컬, 멘털, 인스피레이셔널, 헬스, 웰리스가 돼야 이 사람이 실제로 잘 그 삶의 질에 유익하다는 의견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건원장의 첫 문장과 크게 맥이 같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의미를 잘 잡아가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저희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역은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굉장히 융합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험회사와 같은 스타트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의 어떤 끝단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회사가 벌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보험사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드림플러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융합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하는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현재 개인이 놓인 위치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까 굉장히 우주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 오디세이 같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대사처럼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2번째 날 저희 3명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두 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꽤 재밌게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야기가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다 보니까 큰 범주에 대한 질문들이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왔던 질문은 좀 무겁네요.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이제 저희 3명에서 각자 하는 일들이 또 다르고 다른 분야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이제 스타트업이시고 하고 계시는 분야도 약간 다른 쪽을 하고 계시니까요. 생각하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방향,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최근에 이제 그런 시세를 보면서 이제 의료 수준도 비슷하지만 저희 우리나라보다 좀 더 일본 같은 경우는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 격차가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 IT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국가나 어떤 기업에서 어떤 그런 환자들이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국가일수록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되게 취약하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앞으로 뭐 당연히 이런 로 인해서 비대면적인 서비스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책들이 새로 생겨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의료 헬스케어 관련해서 그 고객과의 그런 데이터 접점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그걸 더 추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기업들도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추가로 네네. 케어링 쪽에서는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런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 분들을 지금은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센터가 많지는 않아요. 이 시장 자체에서. 왜냐면 그렇게 관리해봤자 그게 기업으로 있어서 큰 효용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 케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자를 관리하는 숫자가 뭐 보통 센터는 한 30명 정도 케어하는 게 대부분인데 네. 저희는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또 더 좋은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사실 좀 더 계층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객 데이터와 그런 어르신,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의 데이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거를 좀 더 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DB를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이시다. 예, 그렇게 좀 맞습니다. 말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큰 회사 얘기를 들어봐야죠. 네, 하나생명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네. 보험사는 국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해외, 그러니까 미국 같은 아까 사보험 시장에서는 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가 보험사랑 거의 그 비슷한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코스트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의료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 그래서 그 테크 기업들이랑 계속 협업을 하면서 원격 의료 같은 걸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심리적인 장벽이 있었던 거죠. 이게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거나 내 개인정보가 막 유출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이 에 대한 공포가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CES 올해의 행사를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큰 세션이었는데 그렇죠. 그걸 완전히 넘어서면서 이 서비스들이 바로 그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막상 겪어보니까 이거 괜찮은 면들이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로 이 트렌드가 유지될 것 같긴 해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원격 의료가 여러 가지 의료에서 막혀 있었지만 그 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여전히 계시긴 하단 말이죠. 그런 경험이 남아서 뭐 이게 약간 거품처럼 좀 사라지는 면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네. 부분들도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경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뭐 책을 쓰는 저자이고 기업에서도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읽어서 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브랭크에서 경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한테 준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꼭 우리들을 인증하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했죠. 이 경험이 디지털로 우리가 뭔가를 나를 입증할 수 있고 쉬워졌구나. 집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생필품을. 자,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는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지만 홍보를 해야지만 이것 좀 제발 한번 써보세요 해야지만 사람들이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모두가 일시가 정지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경험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운동 데이터는 마찬가지거든요. 운동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헬스장 문 닫으니까 아침에 나가면 다 뛰어요. 다 동네를 뛰시는데 그냥 뛰면 심심하거든요. 그 뭘 하기 시작하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4만 원짜리 디바이스라든지 애플워치라든지 삼성워치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고서 자기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뛰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경쟁심이 일어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언택트라는 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 원격 의료라는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조금 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고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사실은 저도 지난번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제 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더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우선은 개별적으로 제가 또 질문을 준비한 게 있었고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케어링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케어링이라는 회사를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전화도 많이 오시고 상담도 많이 들어오시게 될 텐데 네네네. 고객이라고 한다면 그 고객분들이 어떻게 알고서 전화가 오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방문 요양 쪽에서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되게 시급을 되게 높이 가져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시장에서 가장 큰 페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분들이 더 시급을 많이 주는 것을 되게 바라고 있으셔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유입된 게 되게 많고요. 입소문이 났다라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 사이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봤던 분들이 네. 저희가 이제 내부 지표로 중요하게 삼는 게 마케팅을 크게 태우지 않고 지인 추천으로 얼마나 들어오냐, 그러니까 레코멘드를 통한 유입이 얼마나 되느냐를 되게 네네. 많이 살펴봤는데
그게 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시면은 사실 이제 방문 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게 그렇게 높지 않으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 전문적으로 이 방문 상담해 주신 인력만 7명을 채용해가지고 네. 그 콜센터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게 있어서 네. 저희는 그걸 컨택센터라고 하는데 고객 접점에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은 되게 체계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체계적인 마인드에서 고객들이 또 늘어나신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으면은 요양보호사분들을 일단 첫 번째로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고객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좋은 요양보호사들을 오시는 거 당연하고 또 요양보호사 좀 핏이 잘 안 맞으면은 좀 바꾸고 싶으신 니즈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요양보호사 풀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고객들이 더 많은 편리성을 느끼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원할 때는 얼마든지 전화를 통해서 보통 상담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접근할 수가 있고. 근데 고객이 그러면은 크게 두 부류가 있으시겠네요. 예. 한 분은 고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실 거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 연령대가 그래도 좀 높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녀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연령대가 예. 낮으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분들의 상담은 다 전화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뭐 카톡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있나요? 저희가 이제 카톡이랑 그 플러스 친구 이런 걸 채널톡 이런 거 통해서 플러스 친구를 그런 통해서. IT적인 것도 결합돼 있긴 한데 네.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카톡만으로는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모신다고 하면은 음. 그냥 되게 단타성이면 좀 구하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되게 한 번 쓰시면 몇 년을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되게 잘 맞는 분을 원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전화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검증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네. 근데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케어링 서비스를 보다 보니까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갖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글링으로 케어링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이버에서도 케어링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생명 쪽에서도 제가 질문 하나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계속 나오게 되는 게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하나생명에서 만든 앱 중에 헬로라는 앱을 사실 좀 쓰고 있어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식단 관리를 좀 들어가서 썼는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때문에 확진자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운동하는 것도 운동인데 운동한다고 살 빠지지 않거든요. 체중 조절하시려면 먹는 걸 조절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은 게 아침마다 내가 뭘 먹었는지 다 입력하는 게 정말 귀찮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진을 찍어갖고 또 인공지능 방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벤트 같은 것도 벌여서 계속 참여를 유도하시는데 제가 원래 궁금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어요. 이벤트 끝나게 되면 유입량이 어떻게 되느냐였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지금 헬로에 뭐 잘 이해해 줄 수 있다면은요. 혹시 어떤 쪽으로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네네. 한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헬로 서비스를 지금 1.5 버전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1년 이상 된 서비스라서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열광을 하는, 좋아하시는 부분 혹은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좀 더 뎁스 있게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는데 지금 뭐 구글 어널리틱스 같은 걸 도입을 한다던가 백단의 데이터들 분석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저희 앱에서 가시는 여러 가지 루트를 보면서 어디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어떤 부분에 더 많이 머무르시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좀 맞춤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원래 저희 일반적인 보험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보험사의 주고객이 40대, 50대, 60대에 네. 좀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의외로 이런 걷는 앱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열심히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스페셜한 니즈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첨언을 하자면 그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사실 지금 걷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아침때 나가보게 되면 70대 이상이신 고령층이신 분들도 정말 건강합니다, 지금요. 거의 한 10년 정도는 빼서 봐야 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동기부여 받으시면 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앱 자체가 좀 심플하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약간 저도 보다 보니까 아마 보험사들이 공통적인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 앱만으로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헬로 앱도 저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애플 건강이라고 하는 거하고 데이터에 대한 교환이 조금 더 제대로 되거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또
생명 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1.0 버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의 아까 다면의 그분의 건강 상태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허들이 돼서 이분들이 계속 그렇죠. 유지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은 거라도 잡아보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첫 걸음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보험사들의 약간 허들 중에 하나가 규제 중에 그 리워드 측면에서 기기를 제공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5만 원에서 그래도 지금 한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현재 3만 원이고요. 3만 원 정도. 네, 3만 원의 상한을 10만 원으로 푸는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논의 기기가 됐든 그게 리워드가 됐든 네네. 더해줄 수 있는 비용, 그 갭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하고요. 뭐 건강증진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더 큰 면이 있지만 그렇죠. 여전히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기기를 구입을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은 비용이라서 그렇죠. 좀 개인의 의지가 더 중요한 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디바이스의 금액 자체가 2, 30만 원 정도는 네. 돼야지만 또 네. 적당한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쪽이 좀 해결이 돼야지 역시 또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데이터 수집도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또 중간에 들어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전체 질문이기 때문에 쉬운 질문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질문을 좀 제가 띄웠고요. 네네. 자,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다양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마음을 읽게 되기까지 사용자도 기업도 익숙해지는 시간, 그렇죠?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통해 삶을 이해하는 시기가 약간 철학적인데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통해 삶을 이해하는 시기가 오게 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될까요, 이거요? 데이터 분석하고 계시는 것도 지금요. 네. 근데 일단 이 데이터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삶을 이해한다는 게,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르신 집에 들어가면은 되게 다른 느낌을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어떤 집 안에, 저희는 이제 방문 여행이니까 네네. 집 안에서 그 어르신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그 배경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분의 삶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은 그분을 다 반추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디지털이 물론 당연히 많이 올라가더라도 그런 어떤 어르신들의 어떤 위급 상황이나 어떤 신체 데이터, 다시 말해서 그런 뭐 바이탈 사인 같은 거는 저희가 인식할 수 있어도 그분이 진짜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까지 인식하는 데까지는 좀 많이 흘러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의 배경이나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시간이 지나도 어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건 네네.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분의 어떤 헬스케어에 네. 필수적으로 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 지금 질문하셨던 분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그쪽 업체들이긴 합니다. 넷플릭스에도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미 우리의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우리가 제가 오늘 만약 강의 끝나고 나서 잘했어 막 이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면은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요. 혹은 제가 안 좋은 상태일 수 있겠죠. 이 모든 데이터가 제 건강에 대한 데이터랑 합쳐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허들도 많아요. 규제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 각자가 보는 눈으로 보자면 케어링에서도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분석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특히 요양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갔다 오신 다음에 뭔가 보고하는 데이터가 있다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하고 다르게 케어링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뭔지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아직 데이터 자체를 그렇게 네네. 막 다 트래킹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도입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의 그런 활동성을 저희가 트래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족도보다도 오히려 활동성.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어르신들이 너무 침대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은 우울증도 오시고 그쵸. 또 다시 말해서 근육도 더 퇴화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추구를 하려는 거는 어르신들이 활동성이 너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요양보호사가 됐든 그리고 가족이 됐든 어르신을 산책시켜 드린다던가 계속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더 행복함과 어떤 근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지금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는
활동성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헬스케어 쪽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그런 데이터나 앱에서 보게 되면 활력 지수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다면은 아까 헬로 얘기가 마찬가지라면 질문 주셨던 아까 그리고 대표님이 네네. 재해석해 주신 상황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데이터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 분석이 원래 제 본업이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가 무엇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심리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 12시마다 뭐 족발 같은 걸 시켜 먹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해기가 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뜨끔하신 분들 많겠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그 안에 어떤 밸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뉴트럴한 그런 소재이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데이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를 통해서 왜를 찾아가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를 통해서 왜를 찾아가는 일을 가져야 된다.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또 데이터를 지금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수집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헬로라든지 이런 것들 쓰고 계시는데 가장 어려운 뭔가요? 어렵게 느껴지는 점이 있다라고 사용자들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헬로를 네. 사용에 있어서 이게 좀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도 있다. 근데 그 어떤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시던가요? 사용자 입장에.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근데 그 이상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 포인트 좀 궁금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저희 고객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 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헬로 앱의 사용자들도 모자이크처럼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질한 어떤 건강 증진을 하고 모자이크처럼.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있는 상태와 네.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다른 거죠. 하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누구는 걷는 것만 하고 싶고 누구는 굉장히 정밀하게 내 먹는 데이터도 기록을 하고 싶고 하는 다양한 니즈가 한 통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떤 특정 고객을 타겟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범용적으로 해서 모두가 다 어쨌든 조금씩은 누릴 수 있는 모양을 만들 것인가 이게 약간 의사결정에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택 질문이 하나 있어서 하나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집된 데이터가 실제 의료 데이터로 활용하게 되려면 그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수가라는 체계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의료 생태계 밖에서 안으로 개혁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부장님 얘기부터 좀 질문이 묵직묵직하네요. 네, 가능한 답변부터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큰 허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충분히 봐줄 만한 환경인가인 것 같아요. 환경인가.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3분 진료를 하는 현실 속에서 네네. 그분들이 참조할 만한 형태로 이 데이터가 가공되어서 제공이 돼야 되는 이슈도 있겠지만 네. 그분들이 본인이 진료를 할 때 이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줌으로써 본인이 얻는 효익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가지고 뭐라도 하나 더 봐주고 싶어하는 의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 산업 자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는 걸 마련을 해주는 것. 아까 숟가락도 물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게 해결이 되어야 원하든 돈을 벌기 위해서든 환자를 알기 위해서든 그 데이터를 보려고 할 거고 보려고 하는 순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좀 너무 깊어지긴 했는데 얘기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업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의지만으로 되진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것들이 국가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거랑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지금 보시는 분들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지금 답답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됐고 덕분에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하나하나씩 좀 풀리고 있다. 이 관점에서 조금은 더 우리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질문을 이거 제가 또 케어링에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걸 좀 듣고 싶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네. 원래 그전에는 계속 데이터 쪽 사업 했었거든요. 데이터 쪽으로. 뭐, 좀 더 같으죠. 그러니까 데이터
이게 뭐 게임 데이터 뭐 이런 뭐 네네. BGG라는 그 롤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쪽에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블록체인 데이터 그쪽에도 사업했었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좋고 재밌는 사업이었는데 궁극적으로 뭔가 기여한다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뭔가 어느 정도 조그마한 성취들 다 이루긴 했었지만 뭔가 하다 보면은 뭐 쉽게 그냥 현타 같은 게 좀 왔어가지고 네네. 이게 좀 그런 와중에 어떤 분이 음. 사실은 얘기를 좀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너가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가 그러니까 좀 알던 지인분께서 네네. 우연찮게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때 그냥 사실은 호기심에 좀 궁금해서 좀 찾아보게 됐고,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일본이 좀 더 노령 사회가 더 빨리 왔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방문 요양 사업이 되게 기업화돼 있고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은 이런 게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그냥 그 가설 가지고는 분명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우연히 집 근처에 그래서 궁금해서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 네. 방문 요양 센터 운영하고 계신 분들 계셔가지고 어.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당연히 이상한 남자가 와서 막 물어보니까 막 처음에는 뭐 쫓아내시려다가 심심하셨는지 막 얘기 계속 들으시다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업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뭐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면 되게 되겠네. 호기심이 그거보다. 생기셨고, 두 번째로 그분들도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계셨는데 네네. 뭔가 딱히 그냥 그러고 마셨던 상태에서 마침 제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이 또 자기 지인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방문형 하시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대표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하게 돼서, 근데 되게 그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합류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게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참 좋은 스토리네요. 자, 저희가 시간이 또 한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관련된 거 그럼 두 분께 공통적으로다가 한 번씩 좀 여쭤보고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의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국도 됐고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도 이 업무를 계속 하시면서 제일 좀 보람을 느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사실 이 시장 들어왔을 때는 저는 이제 시장이 워낙 크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개선할 여지가 많을수록 저희가 회사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들어온 건 맞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제가 이제 제가 뭐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큰 실수 아니었는데, 그래서 요양보호사 100분한테 다 문자를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100분한테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급 계산을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 한 100원 정도 낮춰야 되는 그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되게 크시거든요 그거에 네. 대해서. 근데 오히려 되게 노력해 주신 거 알고 있고 음. 그리고 이렇게 하는 회사 없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정말로 약간 좀 너무 울컥해가지고 저는 되게 막 조마조마했었는데, 네네. 근데 그것도 있었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못 느꼈던 거는 이 방문 요양 시장을 하면서 결국은 저도 겪게 될 사업, 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번씩 거쳐가는 영역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떤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이 방문 요양 시장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더 좋은 구조로 설계할수록 정말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좀 강하게 있고요. 그런 거에서 되게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놓쳤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던 이유가 사실 이 시장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옆에 아픈 사람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부모님들의 나이를 생각하게 되면은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찾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또 이 시장을 바라볼 때 또 리딩 기업 중에 하나로서 또 보시는 게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예전하고 또 시국이 됐었을 때 고민도 많으셨겠지만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실 것 같아갖고 그래서 또 하나 또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좀 회사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린다면, 네. 로 인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기회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채널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오히려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뭐
이 상황으로 인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붐이 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회 요소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좀 심장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저 보건 현장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인의 상황에서 네.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상태를 누리게 하는 게 저의 약간 삶의 목표 같은 걸로 좀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기여할 수 있고 보험사가 원래는 상보에서 출발을 했어요. 상조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푼푼히 모아서 네. 돈이 됐든 어떤 네. 리소스가 됐든 모아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말씀하셨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누군가 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간병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기업의 모양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제 꿈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정말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많은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분위기고 그런 기대는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건강해질 권리가 있고 충분히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걸 누려야 되는 의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발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월간 IT 플러스 5월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끝낼까요? 감사합니다.